안녕하세요. 정경주입니다.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영화와 역사를 공부하겠습니다. 끝문단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내용을 짐작해 봅시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는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되고 대안적 역사 서술이 될 수 있다는 글이네요. 1문단 보겠습니다. 이 글에 이양 대립이 많이 나오니까 이 글을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자기 보존의 기제로서, 그러니까 장치로서의 이분법. 이분법은 자기 보존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양지와 음지로, 건지와 습지로, 음식과 나듬식으로, 위험한 동물과 안전한 동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식용버섯과 독버섯. 이렇게 이분법은 대단히 유용한 정보 분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그 자체는 이분법으로 나뉘어 있지 않다. 밑줄 그은 것 중심 보시면요. 이분법은 유용할지 몰라도 주관적이고 자의적입니다. 독과 약이 상호 전화가 가능한, 전화는 달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이 약이 될 수 있고 약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두 측면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듯 세계를 이양 대립적으로 나누어 보는 이분법의 사고 틀은 그랬습니다. 이양 대립은요, 두 가지의 대립적인 요소가 한 짝을 이루는 것이죠. 이러한 이분법의 사고틀은 인간의 주관에 의한 사고 습관일 뿐 세계 그 자체는 이양 대립적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능 비문학 지문과 같은 짧은 글에는요, 이양 대립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 나타난 이양 대립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찰할 수 없어요.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과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선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가 필요합니다. 역사가는 사료, 즉 역사적 자료를 매개로 해서 그러니까 과거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매개하는 것입니다. 사료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사료의 한계예요. 사료의 불완전성은 역사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그 불완전성 때문에 사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역사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는 끝없이 다시 서술된다. 매개를 거치지 않은 채 손실되지 않은 과거와 만날 수 있다면 우리가 과거를 관찰할 수 있다면 역사학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 정리해 보죠. 관찰로는 과거와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료가 매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료가 있다고 해서 과거와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슬래시를 거야 되겠죠.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역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문단 앞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문단 후반부는 역사학에서의 사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문헌 사료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랬습니다. 문헌은 기록이죠. 그러나 유물, 그림, 구전, 입으로 전하는 구전 등 과거가 남긴 흔적은 모두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역사가들은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랬죠. 어떻게 노력합니까?
첫 번째는요, 알려지지 않았던 사료를 찾아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자료를 새롭게 사료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자료를 주목하는 거.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파악하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중점적인 주제로 다루었던 것을 뭐라고 합니까? 미시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 반대로는 위로부터의 역사가 되겠죠. 위로부터의 역사의 예는 조선 왕조실록이 됩니다. 미시사 연구에서 재판기록, 일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의 이른바 서사적, 다른 말로 서사의, 무슨 뜻이에요? 사실을 적은이란 말이죠. 자료에 주목한 것도 사료 발굴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정리해 봅시다. 사료에는요, 문헌 사료와 난문헌, 문헌이 아닌 사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료 발굴의 유형은 발견과 낫 발견으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기도 하고 기존의 사료를 주목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음입니다. 시각 매체의 확장은 사료의 유형을 더욱 다양하게 했다. 지금 이 문단에서는 사료의 유형을 셋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 도상적, 지표적 기호로 사망 대립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이를 정리해 봅시다. 이에 따라 역사학에서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에 대한 관심이 일고 영화를 사료로 파악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역사적 자료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료에는 문헌과 낫 문헌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역사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문헌 사료의 언어는 문헌 사료는 언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대개 지시 대상과 물리적, 논리적 연관이 없습니다. 추상화된 상징적 기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헌 사료는요, 상징적 기호인데 이 상징적 기호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반면이니까 이제 나오는 내용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영화는 카메라 앞에 놓인 물리적 현실을 이미지화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물질성을 띈다. 즉 영화의 이미지는 닮은 꼴, 다른 말로 유사한 거죠. 유사하니까 연관성이 있습니다. 닮은 꼴로 사물을 지시하는 도상적 기호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림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죠. 유사하는 걸 표현하는 것이니까 도상적 기호의 예가 그림입니다. 이게 나무를 우리가 언어로는 나무 그러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것은 나무 사진이죠. 광학적 메커니즘은요 원리, 그러니까 원리니까 인과관계입니다. 메커니즘에 따라 피사체로부터 비롯된이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말합니다. 영화의 이미지는 그 피사체가 있었음을 지시하는 지표적 기호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 사진이라는 것은요. 피사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표적 기호는요. 인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적 기호만 인과성이 있고요. 물리적, 논리적 연관성, 다른 말로 유사성은 상징적 기호는 없지만 도상적 기호와 지표적 기호는 연관성, 유사성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영화는 그랬죠. 사진이 모이면 영화가 되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피사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그랬죠. 다큐멘터리 영화의 예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피사체와, 그러면 예수가 피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예수의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고양하여는 끌어올려 이 말이죠. 언어적 서술에 비해서 언어적 서술보다 더 호소력 있는 서술로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비춰지게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 정리해 보면요. 사료에는 문헌과 영화가 있죠. 그런데 문헌보다 영화가 더 호소력이 있다 했습니다. 이 문헌은요, 언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언어는 상징적 기호입니다. 그리고 그림은요, 어때요? 도상적 기호이고 사진은 지표적 기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상징적 기호는 연관성이 없다고 본문에서 그랬고, 도상적 기호와 지표적 기호는 연관성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 기호와 도상적 기호는 인과성이 없지만 지표적 기호는 인과성이 있다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영화는 역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을까? 영화와 역사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항 대립이 나오네요.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와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이 말은 역사를 영화적으로 독해하는 것이고, 영화에 대한 이 말은 영화를 역사적으로 독해하는 것이죠.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한 두 축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먼저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적 독해는 그 말이죠. 먼저 영화적 독해는 영화라는 매체니까 영화가 수단이에요. 역사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과 연관된다. 영화인은 자기 나름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선을 서사와 표현 기법으로 녹여내어 역사를 비평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한 역사 영화는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가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역사를 데이터로 삼는 영화인 거죠. 영화가 목적입니다. 역사적 고증에 충실하면 개연적인 거죠. 있을 법하다는 얘기입니다.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영화적 독해를 첫 번째 개연적 역사 서술하고, 혹은 그랬죠. 혹은은 대등한 거니까 두 번째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둘 다 자기 나름의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도 자기 나름의
시선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상상적 역사 서술도요, 자기 나름의 시선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비단 역사 그 바로 위에 역사적 사실을 자원으로 삼되 상상력에 의존하여 가공의 인물과 사건을 덧대는 그랬죠. 그러니까 덧대는 이 말은 추가하는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상적 역사 서술 방식에는요, 가공의 인물과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위에는, 그러니까 개연적 역사 서술 방식에는 가공의 인물과 사건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네요.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부터 해서 뭐가 나옵니까? 역사적 독해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비단 역사 영화만이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화는 명시적이거나 명시적은 분명히 드러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증언한다. 이 문장은 다음 문장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 그러니까 영화를 역사적으로 독해하는 것은 영화에 담겨 있는 역사적 흔적과 맥락을 검토하는 것과 연관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는 사료가 되는 것이죠. 역사가는 영화 속에 나타난 풍속, 생활상 등을 했으니까 더 있겠네요. 풍속, 생활상, 그리고 집단적 무의식, 이상, 그리고 지배적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위에 보면 등을 통해서, 통해니까 수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단으로 해서 역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외연이라는 말은 범위라는 뜻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영화로 역사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영화를 데이터로 해서 역사를 만든다는 것인데, 나아가 제작 당시 대중이 공유하던 여기에 욕망, 강박, 믿음, 좌절, 이것을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집단적 무의식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와 함께 이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이것도 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같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가려진 역사를 끌어내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로 역사를 연구한다, 이 말이겠네요. 우리 정리해 봅시다. 3문단을 정리해 봅시다. 영화와 역사의 관계에는요, 영화적 독해와 역사적 독해가 있습니다. 이항 대립이네요. 영화적 독해는요, 영화라는 매체로, 즉 수단으로 역사를 평가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 영화적 독해의 이 영화는요, 크게 둘로 개연적 서술과 상상적 서술로 이 두 방식으로 나뉩니다. 개연적 서술은요, 가공의 인물 사건이 없고, 상상적 서술에는 가공의 인물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독해는 영화를 수단으로, 즉 사료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죠. 영화 사료, 즉 데이터에는요, 풍속,
무의식, 이념 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화를 수단으로 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 이것이 역사적 독해인 것이죠. 다음입니다. 4문단입니다. 이제 다른 의견이 나오네요. 4문단에서. 영화는 주로 허구를 다루기 때문에 역사 서술과는 거리가 보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고 다른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들은 1차적으로 사실을 기록한 자료에 기반해서 연구를 펼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구와 사실, 이양대립이네요. 또한 역사가는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억은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 관점이 바로 기억입니다. 그러나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 서술에서도 허구가 배격되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역사가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반영된 당시 희대적 상황을 발견하여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와 나는 허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가와 나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허구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가는요, 이를테면 삼국지 연의가 있잖아요. 이 작품은 진수의 삼국지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장비의 모습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러한 삼국지 연의라는 허구의 이야기 속에 반영된 당시 희대상을 발견해서 사료로 삼으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 그것이 가입니다. 나는요, 나는 더 나아가서 나는 사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사료에 기반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허구의 이야기를 서술 양식으로 쓴다는 말이에요. 역사가가 허구를 활용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과거에 접근하고자 하는 고민의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문헌은 사실도 허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허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와 나로 나뉘게 됩니다. 가는요, 허구의 이야기를 사료로 삼으려 하는 것이죠. 즉, 자료로 삼는 게 가입니다. 나는요, 허구의 이야기로 역사적 서술을 보완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구를 역사 표현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허구적 이야기에 역사적 사실을 담아냄으로써 새로운 사료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대안적 역사 서술의 가능성까지 지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료 또는 역사 서술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영화는 공식 제도가 배제했던 역사를 사회에 되돌려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의 형성에 기여한다. 이렇게 본 사람이 베냐민이죠. 베냐민은 역사를 플러스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아도르노는 영화를 마이너스로 보았죠. 평범한 사람들의 회고나 증언, 구전 등의 이것은 비공식적 사료죠. 이거를 토대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하층 계급, 피정복 민족처럼 역사 속에서 주변화된 집단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표현해낸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영화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 지하에 사는 기태 가족과 지하방에 사는 문광 가족이 이 두 가족의 목소리가 영화의 중심이죠. 이렇듯 영화를 통한 역사 서술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영화는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서 활동하면서 역사적 의식 형성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영화는 역사 서술의 한 주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역사 서술의 유형인데요. 미시사의 영화는요, 비공식 사료를 토대로 합니다. 거시사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거시사의 영화는요, 공식 사료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도르노는 위로부터의 역사를, 베냐민은 영화가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보았습니다. 다음입니다. 1번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전개 방식은 결국 필자의 견해를 우리가 파악하라는 거예요. 1번 역사의 개념 안 나왔어요. 즉 정의가 없습니다. 밝히면서 영화와 역사가 아니고요. 영화와 문헌 간의 공통점 차이점 있어요. 2번 영화의 변천 과정은 없고요. 기능이라든지 사료의 유형은 있죠. 통시적으로 밝혀서 사료나 서술로서 영화가 진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3번 역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있고요. 대조하여 사료로서 영화가 지닌 한계를 필자는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3은 재심은 기억의 관점입니다. 4번 영화의 사료로서 즉 역사적 자료로서의 특성을 밝히면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로서의 영화가 지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답 4번이네요. 5번 다양한 영화의 유형별 장단점 분석 없고요. 영화가 역사 서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번입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개인적 기록, 즉 서사적 자료는요. 사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답니다. 2번 역사가가 활용하는 공식적 문헌 사료는 사료가 바로 매개죠. 사료 자체가 매개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매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3번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방향에서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는 것은 사료의 발굴의 종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답 3번이네요. 4번 문헌 사료의 언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이미지에 비해 지시 대상에 대한 지표성이 없습니다. 5번 카메라를 매개로 얻어진 영화의 이미지는 지시 대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 아니라 도상적 기호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가, 나의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랬습니다. 한번 봅시다. 보면요. 가는요. 허구의 이야기고 당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가고요. 나는요. 허구의 이야기로 역사적 서술을 하는 것이네요. 가와 나에 해당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기억은요. 판소리는 허구죠. 그리고 당대네요.
음식 문화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료로 삼으려 하는 거니까 기억은 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니은 봅시다. BC 3세기경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경전. 경전은 허구가 아니죠. 일부에 사용된 어휘를 분석하여 경전의 일부가 후대가 아니라 당대라고 했습니다. 첨가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이 니은은요, 제시문 기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 모른다는 의심,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니은은 무관합니다. 디귿, 중국 명나라 때의 상거래, 명나라 때의 상거래 자료로 삼으려 했던 것이죠. 명나라 때니까 당대고요. 소설은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도 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리얼 봅시다. 17세기 사건 기록에서 찾아낸 여성의 삶에 대한 역사서를 쓰면서 여성의 심리를 묘사하기, 다른 말로 서술하기 위해서 같은 시대에 나온 설화집 그랬죠.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허구의 이야기를 활용하여 문장을 차용했다. 그러니까 서술을 보완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 해당합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것이네요. 위에 본문 정리해보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시문에서 허구를 가로 활용하거나 나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료는 허구 이야기고 당대입니다. 그리고 허구를 역사서술로 활용하는 내용이죠. 가와 나입니다. 이제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기억에 나타난 역사가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죠. 여러분, 기억은 자료에 기록된 사실이 허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자. 그게 기억이죠. A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화로 역사를 서술하자 이 말이죠. 그런데 A를 비판하는 것이니까 영화로 역사를 서술하자, 이것을 비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문단의 내용을 약화시키는 걸 찾아야 됩니다.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1번, 영화는 많은 사실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A를 강화시키는 내용이에요. 약화시키는 게 아니고, 즉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2번, 하층 계급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영화와 같이 허구를 포함하는 서사적 자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화는 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2번은 A를 강화하는 내용이네요. 약화하는 게 아니고요. 3번, 영화가 늘 공식 역사의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니며 공식 역사의 입장에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그랬습니다. 비판은 나와 있어요. 아도르노의 관점이 나와 있거든요. 비판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배 피지배가 아니라 사실이냐 허구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4번, 주변화된 집단의 목소리는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바탕을 둔 영화는 주관에 매몰된 역사 서술일 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판은 있거든요. 약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억의 관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아니라 사실이냐 허구냐를 따져야 되는 것이죠. 따지지 않았으니까 오답입니다. 5번, 기억이나 구술 증언은 거짓이거나 변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에 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했으니까 기억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답 5번이네요.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82년작 영화인 마르텐 게르의 귀향이라는 프랑스 영화는 16세기 중엽 프랑스 농촌의 보통 사람들 간의 사건에 관한 재판 기록, 그러니까 판사가 기록한 재판 기록을 토대로 합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과 생활상에 관한 고증을 맡은 한 역사가는 영화 제작 이후 재판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문서들을 근거로 동명의 역사서를 출간해서 미국의 여러 대학 교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철저한 고증을 거친 것이죠. 1993년에 이 영화가 리메이크 됩니다. 영화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 19세기 중엽 미국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과 사건으로 재구성한 영화인 서머스비라는 미국 영화로 탈바꿈되었습니다. 두 작품에서는 여러 해 만에 귀향한 남편이 재판 과정에서 가짜임이 드러나는데요. 전자, 즉 암영화인 마르탱은 당시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데 치중했습니다. 반면에 후자인 서머스비는 가짜 남편을 마을의 바람직한 변화를, 즉 담배 농사로 풍요를 가져온 지도자로 묘사하면서 미국 근대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대중의 욕망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대중의 욕망, 무의식을 반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머스비는 역사적 독해의 자료가 될 수 있겠네요. 제시문에 따르면 정리해보면 개연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가공의 인물 사건이 없고 상상적은 가공의 인물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탱은 개연적이고 서머스비는 상상적이겠네요. 그 다음에 역사적 독해, 이것은 우리가 이거를 근거와 대안 이렇게 정리해도 되고 또는 시이관계, 수단과 목적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영화 사료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죠. 영화 사료에는 풍속, 무의식, 이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서머스비의 무의식, 즉 대중의 욕망을 서머스비가 반영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서머스비에 반영된 대중의 욕망은 집단 무의식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1번이 맞기 때문에 서머스비는요. 영화에 대한 역사적 독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 2번이네요. 3번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요. 여기에는 나름의 시선이 표현기법으로 나타나겠죠. 4번 마르텐 게르의 귀향은요. 철저한 고증의 바탕을 두고 있죠. 상상적이 아니라 개연적입니다. 충실히 재현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5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다뤘으니까 미시사 연구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6번입니다.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과거와 대면할, 중요하지 않게 간주되었던, 경향도 대두했다, 연구를 전개하기 다 적절하고요. 4번 보시면 두 축을 이룬다인데요. 결합하다는 하나 되다죠. 여기서 이룬다는 하나 되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두 축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